네, 일단은 뭐 최근 시장 보자면은 앞서서도 언급을 한 것처럼 종목별 쏠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수는 정말 좀 지지부진한 네. 양상이네요. 장중에 출렁임도 클 뿐더러 오늘도 약간 상승 탄력을 키우나 했더니 지금 또 양대 시장이 부하권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사실 이제 보면 신흥국에 요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한국도 사실 좀 사고 있어요. 최근 11월 음, 들어와서는 매수를 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나라와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지금 기관 투자들이 계속 비중을 좀 줄여 나가고 있고, 그렇죠. 연기금의 매도 오늘은 뭐 많지는 않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좀 꾸준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또 현물은 사지만 선물은 굉장히 단기 매매를 많이 합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또 선물 만 계약 이상 매도를 하면서, 이게 선물을 매도하면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매를 하면서 선물보다 현물이 사실 비싸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현물을 파는 이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금융투자가 어마어마한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 8천억을 팔아버렸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는 건 좋은데, 이쪽도 단기적인 선물 플레이에서는 그냥 매도 매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 또 대만은 어쨌든 누가 봐도 TSMC를 중심으로 한 거의 반도체 국가고, 네, 미국은 무형자산의 국가잖아요, 사실은. 예, 브랜드 가치도 높고. 그러니까 각각의 좀 특수한 그런 모멘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요, 요즘에 반도체는 괜찮아요, 또. 음, 예,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 관련주 뭐 너무나 강하고.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이제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많다기보다는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자동차도 있고 맞아요. 화학도 있고 조선, 철강, 뭐 건설, 이것도 굉장히 큰 축이고,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게 또 큰 섹터가 바이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하고 바이오가 전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비중이 낮았으면 게임주 올라가, 그러니까 보면 코스닥은 또 강하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이제 거의 전고점에 육박을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 한국의 코스피가 약한 거는 이런 이제 우리 한국의 또 특수한 그 산업 구조, 다른 나라는 좀 다르다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산업 구조가 다변화된 게 오히려 좀 약점이 돼가지고 음, 시장이 좀 부진한 그런 요인인데, 그렇지만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끝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섹터가 어디냐라고 꼽는다면 IT하고 자동차잖아요. 이 두 그렇죠. 개죠. 그 하나가 더 굳이 본다면 바이오까지. 네, 예, 원래 이제 삼각 편대라고 하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지금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대만 증시가 이 급등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가 못 가서 그렇지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럼요. DB하이텍이 오늘 7만 원 한번 넘어갔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넘어가고 예,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쪽으로는 굉장히 활발하게 종목 정세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굉장히 지금 많이 삽니다. 반도체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카메라, 디스플레이 네, 다 골고루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는 결국 뭐냐, 우리나라 증시가 2,900을 깰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방은 음,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자동차가 좀 한번 확 이게 올려줘야 그러게요. 바이오랑 같이 가면 딱 좋은데, 오늘 물론 이제 애플카 이슈도 좀 있었고,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 이제 네, 했잖아요.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자동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 이건 좀 굴욕이죠. 뭐 리비안에 비해서도 지금 이런 대접을 저는 그러니까요. 받아야 되나, 솔직히 뭐 얘기들은 많지만 뭐 받아도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너무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아직은 뭔가를 못 보여준다. 음, 사실은 하고 있어요. 현대차도 네, 열심히 제휴도 맞아요. 하고 잘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눈앞에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투자 기회죠. 사실 그런 게.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싸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많은 분들은 그냥 당장 안 가니까 이제 다 미국으로 가려고만 하시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기회인데 시장에서 아직 인정을 못 하다 보니까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현대차나 뭐 기아가 크게 빠질 이유는 지금 없거든요. 예, 그러겠죠.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도 지금 뭐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셀트리온이 레퀴노아를 유럽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됐고, 큰 산을 하나 넘었고, 이제 미국 FDA도 승인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어쨌든 이제 임상이 이제 재개되거든요. 신약 개발 업체들이 얼마 전에 레고캠 바이오가 네, 1조 원 이상 기술 수출했는데, 이게 2년 전이었으면 바이오주들 다 상한가 갔을 거예요. 아, 아마 맞아요. 안 예. 가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메타버스로 쏠려서 그런데, 근데 한 증권사 보고서에도 나온 건지 12월 달에
글로벌 세그먼트 VIP 코스닥 지수라고 네. 코스닥 대형주만 묶어놓은 새 지수가 나와요. 그럼 거기에 그게 잡히면 이 벤치마킹하는 뭐 인덱스 펀드나 ETF가 자금 집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형주에 집중되는데 물론 게임주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바이오가 대형주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훈풍이 불면 바이오도 12월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너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 근데 좀 네.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뭐 굳이 증시를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한번 또 12월의 반격을 기대하면서 한번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비중 늘려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하나 또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 풀어봐야 할 텐데 일단은 그동안 또 쏠림이 있었던 NFT 메타버스와 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또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뭐 이전에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매수의 기회였거든요. 네. 오늘은 어떨까요? 아 근데 당분간은 좀 예, 조금 너무 많이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올랐을까요? 예. 근데 좀 쉬어야 그게 더 좋아요. 음. 그래야 오래 갑니다. 어떻게 영원히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네. 지쳐서 나중에는 그 주가가 회복을 못 해요. 이게 빠질 때. 그래서 조정을 건전하게 받는 게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 소재 섹터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물론 엄청난 성장성을 숫자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조정을 중간중간 잘 받고 가요. 이렇게 영혼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지금 NFT나 게임은 너무나 오버슈팅을 했고 2차 전지 소재는 중간에 한 번씩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단단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NFT나 메타버스도 내년에도 좋겠죠. 그렇지만 가격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정은 좀 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뭐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너무 이게 오버슈팅을 했던 건 저는 ETF가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네. ETF가 이게 신규 설정이 됐는데 이쪽 섹터들이 너무 좋으니까 자금이 더 몰리고 그러면 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기업도 그러면 또 가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에 엮여 있는 기업들은 뭐 ETF에 속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옛날 바이오 기업들 급등하는 양상과 비슷하게 갔는데 이게 항상 이제 단기 고점에서 나오는 징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별 관계 없었던 기업인데 갑자기 메타버스 하겠다. 그렇죠. 상한가 가고. 지금 요즘에.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일 있고 나서 지금 이틀 지났는데 지금 오늘 또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징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NFT 메타버스에 대한 뭐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좀 오버스팅한 건 사실 우리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석 기다리기가 좀 필요한 시기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NFT 게임 이쪽은 좀 쉬어가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고, 사실 오늘도요. 네. 만약에 애플카 이슈가 없었으면 게임도 안 빠졌을 수도 있어요. 아, 좀 그럴 수도 견조했어요. 맞아요. 근데 새로운 대안주가 예.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애플카로 좀 가보자. 예. 여기 좀 부담되고 약간 교체해 버리는 거죠. 그럼 수급의 이동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당분간 부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카 이야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오르고 있는 종목들 박소영 캐스터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오늘 콘텐츠 관련 종목들 좀 희비를 다르게 하고 있는 가운데 CJ ENM이 4%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려 4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라라랜드 제작사인 엔데버그룹 홀딩스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사업에 지분을 인수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탄력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승이 상승세의 시작일까요? 네, 이건 되게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항상 부족한 게 M&A입니다. 항상 부족하죠. 특히 대기업들이. 근데 요즘에 제일 열심히 하는 회사가 SK 같고 정말 활발히 하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M&A 하면은 승자의 저주 때문에 다들 이거 진짜 맞아요.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한국 기업들이. 근데 지금은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M&A를 해요.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사업 방향에 맞게. 근데 예전에는 그냥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문어발식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M&A는 굉장히 주가에 좋은 요소로 작용하고,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 강한 게 자기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번 돈 가지고 다 M&A 해가지고 네. 잘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아마존도 리비안 인수를 했고, 또 페이스북도 오큘러스 인수한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사업들을 이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CJ ENM을 보면서 느낀 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기간 좀 됐죠. 하이브가 그 미국의 그 저스틴 비버가 있는 그 소속사 있죠. 예. 이타카 홀딩스. 그거 인수했을 때 다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럼요. 어떻게 우리나라 아무리 엔터사 1위라고 해도 네. 미국의 그 유명한 음반사를 인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그때 이제 베팅이 나온 건데 다들 이게 성공할까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CJ E&M도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물론 사업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라라랜드라는 좀 유명한 영화 제작사를 인수했다는 건 이제 미국 시장에 발판을 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네이버의 웹툰하고 이제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네. IP를 이용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 드라마 제작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예전이었죠. 애플 TV에 미국 드라마 제작한다고 공시가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내년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니라 애플 TV 미국에 들어가는 드라마를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어요. 네. 예. 미국 미국 드라마예요. 배우들로? 예, 미국 배우들로. 그러니까 예. 미국 드라마를 한국 회사가 만드는 거죠. 예. 근데 또 공교롭게 CJ E&M이 미국 영화사를 또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CJ 그룹이 이제 이런 포석을 두고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나가겠다는 건데 아시아가 아니라 미국을 중앙에 놓고 이쪽 시장으로 좀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CJ E&M의 이러한 횡보, M&A 이게 뭐 규모를 떠나서라도 저는 정말 너무나 바람직한 좀 인수합병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데 한국에서만 놀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두렵긴 하지만 사실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무서우면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M&A들이 정말 앞으로도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좀 더 뭔가 역동성 있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굿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CJ E&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또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네.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초록빛 미디어 등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들 종목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유망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의 시대는 계속 이어져요. 사실 이제 지금 게임으로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시작이 됐죠. 오징어 게임에.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게임으로 NFT 붙어가지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쉬는 건데 이제 오늘 공교롭게 또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공개가 됩니다. 맞아요. 예, 그 예. 유한 씨가 주인공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뭐 흥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계속 물론 이제 기대치가 또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또 그대에 충족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우리나라 오리지널 컨텐츠가 계속 뭐 넷플릭스 이제 지금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와 있잖아요. 애플 TV 플러스 들어와 있고 그렇죠. 앞으로 이 중에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또 오징어 게임급의 대박 드라마가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회사가 될지 몰라요. 근데 계속 두드리겠죠. 그럼 이건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패죠. 네. 계속 납품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해외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티빙도 지금 오리지널 드라마 계속 만들고 있고 뭐 웨이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OTT 완전히 무슨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서 뒤에서 웃고 있는 회사는 드라마 제작사죠. 그냥 서로 그냥 부르는 게 몸값이 이제 올라갈 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이제 중국 시장은 안 열렸지만 중국에 아이치라고 있거든요. 그 회사도 이제 OTT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를 사가지고 가서 중국에 방영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중국에는 지금 아직 뭐 한알령 때문에 좀 막혀 있긴 한데 동남아 쪽에 많이 뿌려요. 그래서 이번에 지리산이 아이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물론 지리산에 대한 평은 뭐 엇갈릴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아버렸어요. 아이치에.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이제 OTT 회사들도 한국에 굉장히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네. 그럼 드라마 제작사들 몸값은 당연히 올라가고 리스크가 별로 없는 게요. 옛날에는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실패하면 자기가 대부분 떠왔는데 이 넷플릭스 같은 데서 돈을 주잖아요. 미리 이거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손해를 볼 일도 별로 없는 거죠. 시청률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비중을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늘려가야 된다. 내년까지는 좀 보시고 계속 좋은 관점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애플 TV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가장 큰 이슈인데 이에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LG 전자가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좋았죠. 장중에 12%까지 네. 오름폭을 확대를 했다가 이 시각 현재는 약간 둔화가 되면서 5.71% 오르고 있는데 LG 전자 그래도 이제는 서서히 볼 수 있을 때다라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는 나눠봤거든요. 네. 어떤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사실 애플카 아니더라도 예. 지금 가격은 너무 싸고요. 지금 뭐 PER이 뭐 6, 7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죠. 시장에서는 마그나하고 합작사를 만들었는데 뭔가 좀 대형 수주가 나오길 원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전기차 부품 쪽에서 뭔가 지금 큰 수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에 대한 시각이 분명히 될 거야 하다가 이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수주하는 거 맞나? 네. 기존에 수주한 건 많은데
뭔가 이제 이 큰 회사들하고의 어떤 딜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가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전은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좀 나가기 시작하니까 좀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020년에 당연히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전제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올해도 좋았어요. 근데 내년에는 좀 역성장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그래서 주가가 절대적으로 싼데도 못 가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 근데 항상 이제 애플카 얘기 나오면 LG전자가 항상 거론이 되는 게, 마그나가 예전부터 이제 자동차 OEM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벤츠에서 그 차도 좀 만들어 봤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가 예전에 거론이 됐다가 이제 좀 내려갔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뭐 중국 회사랑도 합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래도 마그나가 굉장히 경험이 많은 OEM 회사거든요. 부품사인데 차를 만들어 본 경험이 되게 많아요. 네. 완성차를. 거기에 LG그룹과 애플은 또 얼마나 관계가 좋습니까? LG 디스플레이 공급하고 그렇죠. 이노텍 공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LG전자하고 LG 이노텍이 이제 모터 같은 걸 또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애플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그나하고 합작사를 이용해서 애플에 공급할 수 있는 그림이, 우리가 이제 약간 스토리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자꾸 한 번씩 두들겨 맞는 건, 이게 아직은 애플이 진짜 LG랑 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없거든요. 앞으로도 안 예. 하지 않을까요? 안 그런 할 수도 부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2025년이고, 그리고 아직 좀 멀리 남았잖아요. 지금 당장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주가는 그런 이제 아직은 좀 시간 타임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오늘 매물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방향성은 정해졌잖아요. 이제 애플도 자율주행차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LG전자도 좋고 전동화 부품 관련주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네. 되고,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 특히 차량용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메가 애플이 트렌드, 뛰어들면 돈이 예. 되는 거예요. 애플은 그냥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얼마 전에 그 AR 기기 뭐 한다 그래서 예. LG 이노텍 같은 기업들이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뛰어든다는 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폴더블 폰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얘기가 안 나왔지만 23년도부터 폴더블 출시할 수도 있다, 애플이. 그러니까 애플이 뛰어들면은 그 산업 생태계가 엄청 커지거든요. 네. 근데 애플과 한국 부품사들의 관계가 되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의 IT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 뭐 오늘 너무 그냥 단기로 볼 게 아니라 한번 큰 그림에서 계속 접근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전히 뭐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자율주행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라닉스, 인포뱅크 상한가 아직 안 풀리고 있고, 모트렉스도 뭐 17% 상승률 상당히 좋고,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오르고 있잖아요. 이들 종목들 역시 지금 우리가 뭐 한 2, 3주 동안 계속해서 급등을 보였던 NFT 메타버스처럼 조금 더 상승 탄력 이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계속 이어가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직은 네. 왜냐하면 단발성으로 봐야 돼요. 시간이 너무 멀어요. 애플까지 그 하기가. 그리고 애플이 진짜로 할지 안 할지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애플이 뭐 그냥 어떤 얘기도 안 해버리면 약간 또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좀 너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요새는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뭐 조금만 뉴스 나와도 네.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면서 주가들이 급등하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또 옥석을 가리셔야 됩니다. 그럼요. 무늬만인 기업도 되게 많아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나 아니면 뭐 만도 같은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납품한 이력이 있거나 실제 그런 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하셔야지, 그냥 단지 테마라고 해서 뒤늦게 쫓아가는 거는 되게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저는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 기업은 저는 현대오토웨버로 보거든요. 아, 이 네. 회사가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담 회사예요. 자율주행은 뭐죠? 전기차 플랫폼에 거기에 소프트웨어 얹어가지고 인공지능 반도체 얻고 디램 반도체 얹어서 가는, 이제 우리가 손을 안 대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모토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도체,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점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정작 이게 보면 주인공은 잘 안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주변주들이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시장이 좀 왜곡되지 않았나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중소형주 쪽으로 좀 보지 마시고 좀 시장의 중심에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만도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하면 만도를 가장 많이 떠올리니까
근데 물론 만도가 좀 안타깝게도 물적 분할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주가가 부진하긴 하지만 기술력만큼은 또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장 초반 올랐던 동박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화학이 전고체 배터리의 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히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덕산데코피아가 VI익을 기록하면서 현재 21%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한번 이제 올해 한 8월 달에도 한번 급부상을 또 했다가 네. 그냥 이슈 또 없어지면서 쭉 빠졌었는데 최근에 또 급부상하고 있고 이제 관련 기업들이 또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좀 질이 이게 좋은 장은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리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있는 건 좋은데 시장이 이제 어떤 이제 대형주나 이런 주인공이 없다 보니까 그냥 쏠린다고 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확 되는 쪽으로 쏠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쏠려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뒤늦게 종착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전고체 배터리 지금 누구도 상용한 적은 하나도 없고 미국의 업체들도 미국의 SES랑 업체도 있고 도요다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몇몇 업체들이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인데 빨라야 상용화 시기가 2025년이고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전고체 배터리를 이렇게 소형 전지로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작은 뭐 예를 들면 뭐 전자계산기를 돌린다거나 그런 건 가능은 하대요. 근데 자동차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요. 자동차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 큰 거를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자동차용으로는 계속 지금 그러니까 거의 90%까지 완성이 됐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1% 올리는데 몇 년씩 걸린대요. 이게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5년이 그나마 빠른 건데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아까 뭐 오늘 동박업체들이 좀 오르다 밀려버렸잖아요. 네. 동박은 실체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오늘 그렇죠. SKC가 실제로 그 폴란드에 공장 증설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제일 못 오른 업체 중에 하나가 이 동박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첨가제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여전히 저는 시장을 주도한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고체보다는 진짜 우리나라가 좀 집중하고 있는 이런 NCM 배터리 쪽에 한번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동박 중에서는 사실 뭐 SKC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는 네. 했는데 상승 탄력이 더 컸던 것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솔루스 첨단 네. 소재였거든요. 네. 이쪽은 뭐 이쪽만 하니까 네. 동박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저는 세 개 다 좋게 봐요. 사실은 뭐 예. 솔루스 첨단 소재랑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이제 SKC인데 각각 다 성격은 달라요. 솔루스 네. 첨단 소재는 어제 미국의 이제 대형 뭐 누구나 알만한 그 T사죠. T사 쪽에 이제 뭐 동박 공급한다는 뉴스가 딱 맞아요. 떠가지고 급등을 했다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특히 유럽에 이 공장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특화돼서 상당한 좀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은 주로 삼성그룹에 또 많이 납품을 하는 회사고 SKC는 또 SK 이노베이션 이쪽에 하는데 근데 앞으로 생산량 규모를 봤을 때는 증설 계획이 만약에 예정대로 되면은 SKC가 2023년이면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높대요. 동박 네. 생산량이.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물론 이게 SKC는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 순수 동박 회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박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주가가 사실 그동안 다른 3사에 비해 그러니까 일진이나 솔루스에 비해서 좀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격 매력도 지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한다면 저는 SKC 쪽으로 좀 예.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지난주 올랐던 에코캡이라든지 리비안 관련주들이 오늘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체가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에코캡이든 이제 이런 리비안 관련주들 지금 보시면 한참 그 10월 달에 이제 상장 네. 이슈가 나왔을 때 폭등을 했다가 막상 상장하고 났는데 주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 미리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리비안 상장하고 나서 더 갔어야 되거든요. 사실 정상적이면 그만큼 10월 달에 이슈가 너무 커져가지고 선반영한 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리비안이 지금 이틀째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 차 지금 100대 정도 만들었고 그것도 다 직원들한테 주는 건데 아니 뭐 어떻게 GM 포드를 앞설 수 있냐 이거죠. 검증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좀 오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요새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그냥 쏠려요.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비안에 대한 이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테슬라도요,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검증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다고요. 주가가 막 반토막 나고 그랬는데, 왜냐면은 실제로 이 회사가 돈을 벌지, 진짜로 대량 생산에 성공할지 불안감이 컸어요. 왜냐면 현대차나 GM은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그럼요. 대량 양산. 근데 그 테슬라는 한 번도 경험이 없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거를 구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등 전기차가 됐고, 지금 연간 50만 대씩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증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꿈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펀더멘털도 받쳐준 거예요. 근데 리비안은 아직은 꿈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검증의 시간이 앞으로 펼쳐지겠죠. 최소 1년 정도. 그 과정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환호할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 생산량이 안 는다. 이러면 또 실망해서 주가 빠질 겁니다. 근데 에코캡이나 어쨌든 이런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이 올해 10월에 너무나 오버스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또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은 어쨌든 좀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나라 뭐 자동차 가야 된다라면서 현대차 뭐 더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침 또 자사주 취득 이슈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섹터를 이제는 한 종목 좀 담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종목을 담을지, 아니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네. 이런 종목을 담아야 할지. 사실 제일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고민되면은 ETF가 제일 좋고요, 사실은. 네. ETF가 왜냐면은 뭐 물론 수익률 면에서는 정말 1등주를 못 편입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예. 적어도 중간은 가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 그런 거에 대한 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한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각자 스타일이 있잖아요. 난 맞아요. 남보다 엄청난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오토에버 같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니까. 물론 이제 대신에 리스크가 클 수도 있는 게요. 그만큼 성장을 하니까 변동성이 커요. 예, 주가도 비싸고. 그래서 만약에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또 안 되거나 이러면은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나는 그냥 중간은 가고 싶다. 이러시면 그냥 ETF가 제일 편합니다. 네. 자동차 가면 중간 정도 가지고 빠질 때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선택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자율주행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싶으시면 만도나 현대모비스나 현대 오토에버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아무리 부품 회사가 날 것 같고, 다만 자동차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는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으시면 기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기아가 확실히 실적도 좋고, 네. 왜냐하면 기아가 지금 PER도 6배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차도 내연기관도 잘 파는데, 제가 요새 보고서 보다가 한 가지 이제 더 느꼈던 게, 그 얼마 전에 테슬라가 허츠랑 이제 허츠에 그 차를 납품한다는 네. 한번 내용이 있어가지고, 렌터카. 예, 물론 계약 안 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들어서 파는 주체는 소비자예요. 이걸 B2C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허츠에 넘기는 건 뭐죠? B2B. 그렇죠. 이제 기업한테 넘기는. 그거를 이제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PBV라고 하더라고요. 목적 기반의 비이클이라고 해요. 목적 기반 자동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비안에다, 그러니까 리비안 말고 그 이런 아마존이 뭐 이렇게 물류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택배차. 쿠팡이 택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기아에다가 저희 택배차 좀 만들어 주세요. 예.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아가 만들어줘요. 기아가 이걸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미. 아, 그래요? PBV 사업하겠다고. 예. 시장에서 주목을 예. 좀 못 받았네요. 근데 당시에 크게 이렇게 주목을 못 예. 받았는데, 왜냐면 이제 2030년까지 긴 사이클이다 보니까.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그걸 하는 회사가 기아로 이제 낙점이 됐어요. 아, 근데 이것도 시장이 커지는 게, 모빌리티 서비스는 내가 차를 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우버라든가 리프트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차를 호출해 가지고 네.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차는 아닌데 그쪽 소유잖아요. 그럼 거기서 차를, 그 회사들은 차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럼 누구한테 차를 받아야 돼요? 그런 회사들이 기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기아가 좀 비즈니스 이 모델이 좀 확장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를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가 되겠네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네.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 살펴볼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이번 주에 또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기판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그중 코리아 서킷 등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고 있지만, 반면 주목을 덜 받았던 BH는 오늘 4%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별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예, BH도 이제 기판인데, 근데 기판도 다 종류가 좀 다른 게, 최근에 이제 강했던 기판 업체들은 그 반도체용 기판, 네. 거기가 되게 셌고, 이 회사는 OLED용 기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기판인데, 이 회사가 지난 몇 분기 동안 계속 좀 적자를 보고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배경은
특히 그 애플 아이폰 OLED에 그 RF PCB라고 이걸 네. 납품을 하는데 이 PCB가 예전 작년 모델까지는 저가형 모델에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았죠. 근데 올해는 이제 대부분의 모델에 탑재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에도. 근데 이게 그럼 결국 중요한 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중요한데 네. 내년도 스마트폰이 좀 판매량이 올해보단 증가할 걸로 지금 예측치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BH의 실적 추정치가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OLED랑 연결이 돼서 지금 OLED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TV에만 들어가지만 이제 어디에 들어가면 애플이 아이폰 그 XR 기기라고 그러죠. AR 기기. 네. 요걸 이제 만들 거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주로 OLED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OLED에 당연히 기판을 BH가 또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너무 급등했던 이런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반도체 기판이 좀 쉬는 가운데 약간 바톤 터치를 했다. 그래서 BH 주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진짜 적 잡아서 그동안 주가 되게 눌려 있었는데 내년까지 본다라면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판 업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사가 삼성전기가 원래 있었어요. 네. 근데 삼성전기가 이거 적자 보다 보니까 사업을 이제 철수해 버렸어요. 그렇죠. 기판 쪽. 예, 그러면 이제 BH만 남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승자 독식이 되는 거죠. BH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그림이 나와버린 네.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굉장히 큰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BH도 한번 보시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각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오셨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뭐 저점 대비해서 오르긴 했지만 다른 컨텐츠 대비해서는 좀 못 오른 감이 네, 없지 않아 맞아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고 하지만 증권사들의 전망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최근에 15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추정 리포트도 나온 바 있는데 어떤 점이 특히나 매력적일까요? 사실 좀 무거워요. 되게 이게 시총이 커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네. 에이스토리 같은 건 시총이 뭐 몇천억밖에 안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거의 뭐 2조 원이 넘다 보니까 네.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올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편성에서도 좀 밀린 게 있었고 이 CJ ENM이 뭐 TVN이나 OCN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서 드라마 편성을 줄여버리니까 당연히 드라마 만드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반영이 돼서 실적 안 좋아졌는데 이게 내년에도 이어지면 우리가 투자하기 좀 어려운데 네. 내년엔 바뀝니다. OCN 드라마도 다시 이제 부활을 한다고 하고요. 거기에 이번에 TVN에서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는데 이게 금토 드라마가 다시 시작됐어요. 이게 좀 금토 드라마를 또 안 했다가 다시 시작했다는 건 드라마 슬롯이라 그러죠. 드라마 이제 편성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플 TV 플러스에 네. 미국 드라마를 또 제작해서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 납품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스위트홈 아마 작년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네이버 웹툰의 원작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어서 미국에 이게 넷플릭스에 들어갔는데 미국에서도 꽤 흥행을 했었죠. 네. 예, 오징어 게임 전에 스위트홈이 먼저 맞아요. 시작을 한 거죠. 예. 근데 스위트홈 2도 이제 내년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제작비가 거의 전작을 뛰어넘는 우리나라 이 드라마 제작비로 엄청나요. 400억대 정도로 오, 예상을 예.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작비가 늘어난다는 건 또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그 CJ ENM 물어보신 것처럼 CJ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 몸이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 제작사를 또 인수했다는 건 스튜디오 드래곤의 어떻게 보면 몸짓이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 룸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CJ 그룹의 어떤 M&A 확대 또 이런 드라마 제작 편수 증가 또 거기에 넷플릭스와의 관계도 되게 좋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하고 또 재계약을 좀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리지널 드라마를 얼마나 납품을 할지 재계약 이제 그것도 한번 우리가 내용은 이제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이번에 오징어 게임 이 어떤 덕을 톡톡히 봤어요, 진짜. 그럼요. 네, 진짜 주가까지 올려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봤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뺏기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도 좀 더 공격적인 계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대로 그 12월 달에 또 코스닥에 새로운 지수가 도입이 되는데 네. 코스닥의 대형주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수급 이슈가 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지금 그러니까
조금 단기로는 올랐지만 그동안 사실은 너무 소외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로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